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15 대책은 임시 조치였답니다. "도저히 이거 길게 갈 수 없는 거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15 대책을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임시 조치 아니거든요. 강력한 대책이라고 했잖아요. '한 방에 잡겠다.'라는 마음으로 3중 규제를 한 거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하고, 비단 지금 시세가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도 통으로 확 묶어 버렸잖아요. 저는 강력한 메인이 되는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걱정입니다. 이 발언이 현실화가 되면은 토호제가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 임시 조치라고 소위 말하는 토호제가 풀리면은 가격의 왜곡들은 더 심각하게 생길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다 알았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은 다 알았잖아요. 토호제로 인해서 집값을 잡지 못한다. 그거를 증명한 게 서울에 있는 강남 3구랑 용산이랑 토호제로 묶었던 목동이랑 일부 지역들이 토호제로 묶었다고 집값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작은 거래에 큰 폭의 상승들이 일어난 거지, 묶여 있었던 거지, 가격을 잡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확 해 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제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경험했잖아요. 2025년 2월 달에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했으니까 가격이 눌려 있던 가격이 왜곡되어 가지고 부작용으로 펑 튀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해제를 한다고 하면은 노원이나 이런 지역들은 이제는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겁니다. 몰려들겠죠, 사람들이. 경기도의 일부 지역들,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하급지들. 구리와 노원 중에서 구리보다는 노원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묶여 있고 구리는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형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동생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는 우리는 한참 기다리고 인제 타이밍이 됐는데 안 올라가니까는 기분이 나쁘겠죠, 지역을 형 동생으로 따지면은. 노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풀리거나 금광구라든지 그 노도강이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 규제의 부작용이 급등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어떻게 풀지? 나올 가능성들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공급 정책을 내면서 이걸 섞어서 예고편이나 실질적으로 푸는 데를, 강력한 공급 정책을 냈으니까는 이 "해제도 일부는 한다."라고 두 개를 한 개를 내거나, 아니면은 선거에 맞춰서 하급지의 민심을 봐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가 민생을 위한 정치적 소신은 아닌 걸로 저는 보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로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나와도 시장의 흐름들을 꺾지는 못할 걸로 예상이 드는데, 문제는 부작용이죠, 부작용.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뭐 인제 뭐 세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조치를 취하겠죠. 그런데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부작용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뭐 환율 급등 때는 미투자 요청도 못,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사실은 지금 이 환율이 지금 되게 문제잖아요. 환율이 1,500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환율의 상승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미국에 비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격차가 벌어져 있고, 그리고 외국 자본도 지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워낙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부의 과도한 재정 정책, 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과 과도한 국가 부채 증가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기업적 정책이 부족하고 성장 동력이 저하되는데, 거기에다가 인제 1,500 원으로 원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요, 인제 어떻게 될까요? 국가 신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되고, 실물 경제의 타격도 굉장히 커지고 증시도 하락할 수 있습니다. 1,500 원이 넘어가 버리면은. 근데 뭐 인제 지금 환율 급등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전적으로 이번 정부가 잘못한 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서학개미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선 탓하지 않고. 돈을 푸는 정책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걸 급하게 풀고 M2의 비율이 올라가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거를 급하게 푸는 속도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를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돈 풀고 우리가 매달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200만 원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좋다고 하지만요. 그 200만 원보다 정부에선 더 걷어갑니다. 그걸 모르고 그 순간순간에 들어오는 거 현혹돼서 '아 이번 정부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실물 경제나 이 경제에 대해서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겉에 발린 사탕의 달콤함보다 그 사탕이 주는 건강의 해로움들을 이런 것들을 더 파악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무튼 뭐 이 환율 급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것도 부동산에 영향을 쪼끔 미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의 가치들이 쪼끔은 줄어들게 하는 양상들을 좀 가지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지금 이거 공급 정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토호제 길게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토호제를 푼다는 거고 이 토호제를 푸는 대안 중에 하나가 공급 정책과 섞어서 예고편으로 던지거나 같이 묶거나 패키지로 아니면은 선거에 활용하거나 라고 인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맹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공급 대책이 인제 '뭔가 잡을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되게 강하게 밀고 있어요. 뭐 공공청사를 활용을 한다든지 유휴부지를 활용을 한다든지 뭐 정비 사업의 체계를 쪼끔 확립해 가지고 그 정비 사업을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근데 빠르게 추진한다는데 거래를 막는 이런 토지거래허구역뿐만 아니라 지금 투기과 LG구나 조정 대상지를 지정을 해 놨는데 정비 사업이 빠르게 가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들 사람들은 인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지금 현재 나올 수 있는 공급 대책은요. 사실은 허수에 가깝고요. 그리고 공급 대책이 효과가 있으려면요. 지속적인 공급이 담보가 될 때 집값을 끄는 소방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공급 대책을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내고 숫자만 낸다고 하면은 지금 인제 우리가 내성이 생기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습니다. 그걸로 집값 못 잡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공급 대책을 냈어요. 뭐 97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냈죠. 냈고 여기에다가 뭐 인제 쪼끔 더 공급 발표 후에 뭐 공급량을 좀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숫자에. 계획과 입주에는 시차가 있고 이제 시장 참여자는 이 착시적 공급을 에 대해서 잘 속지 않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입주 물량이지 계획 물량이 아니거든요. 이제 계획 물량인 거 알거든요.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 전 장관이 사전 청약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사전 청약으로 유혹을 했고 근데 이게 본 청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지만은 이게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이탈자가 굉장히 많았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계획대로 시기를 맞췄습니까? 2026 년이면 지금 입주 물량이 나왔어야 됩니다. 2030년 이후에나 겨우 나올까 말까인데.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거는 입주 물량이지 계획 물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데 인제 이번 정부는 계획 물량을 입주 물량으로 쏟아내지는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단기간에 공급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공급을 내려고 하면은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2.9만 판교 신도시급 공급, 청약 가능 물량은 절반뿐이라고 얘기했는데 신규 공급을 열심히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공급을 내는 계획과 실제적인 실천 계획들은 다 달랐습니다. 이 착시적 공급이 실질적 입주 물량하고는 다릅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공급을 내지만 결국은 집값을 잡으려다가 공급을 잡아 버려서 수급 불균형을 만들어 버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공급 정책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공급 정책이 나와야지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 정책도 나중에 결과물이 나와야지 안정화의 단계에 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지금 착시적 공급이 나와요, 이렇게. "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뭐 5 0만 원을 내겠습니다. 1 0 0만 원 내겠습니다." 이렇게 인제 계획을 세우죠. 근데 이 1 단계 첫 번째 단계는요. 지금 당장 공급 물량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인제 입주 물량을 준비하는 과정. 이 물량이 나오기 전에 계획을 하고 이게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토지 보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자극을 합니다. 그럼 토지 보상을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창릉 신도시에서 토지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토지 보상 받은 걸로 '아 나 한 20억 받았어. 10억 받았어.' 이걸로 랍스터 사 먹을까요? 소고기 꽃등심 구워 먹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이거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다시 자산으로 흘러갑니다. 주변을 자극을 한다고요, 이 두 번째 단계는. 그리고 비로소 입주가 되었을 때 그 입주 물량으로 어 가격의 하락이 됩니다. 하락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격들이 안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제 쪼끔 그다음 단계로 가면은 개구리가 뜀박질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게 인제 정상화되고 안정화가 되면은 인제 신축 수요가 더 몰리면서 가격에 반영되면서 가격들이 신축들이 또 올라가죠. 전세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인제 그다음 단계로 가면은 얘도 인제 구축이 되어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그 와중에 새로운 신축이 나오면서 인제 또 시장을 안정화되는 과정들 이게 인제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단계들이 중간중간에 모든 공급이 나온다고 해서 가격들이 안정화가 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도 있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기도 있고 다시 신축 선호로 상승이 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구축이 되어서 그 선호도가 떨어져 가지고 안정화되는 시기가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공급들을 일시적으로 숫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규제로 거래를 막지 않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시장이 안정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화는 이미 늦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공급 정책은요. 숫자일 가능성이 크고 재정도 부족하고 공공에서 나오는 시행하는 물량들로 채워지거나 정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극히 작게 줄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으로 물량을 많이 내겠죠. 그리고 공공 임대를 낸다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공공 임대를 늘려야 하는데 그 재원이 될 기금이 비상이 됐다고 합니다. 공공 임대 제대로 못 늘립니다. 이게 기금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택도시 기금이라고 있어요. 이 주택도시 기금은요. 국민주택 채권이나 아니면 주택청약이나 요런 부분에서 국공채 발행을 해서 그런 수입으로 정부가 인제 정부에서 기타 재원을 마련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은 막 여러 가지의 주택 도시 기금이 있는데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를 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파트를 거래할 때 아파트 구매 시 의무적으로 그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는요. 서민의 안정을 위해서 주거 안정과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활용이 되거든요. 그중에 이런 그 채권으로 발행되어 가지고 주택도시기금으로 마련된 거는요. 임대주택 공급의 비용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원이 거래가 많이 안 되면 줄어들겠죠. 그리고 지금 공공주택을 늘린다고 공공에서 돈을 쓰고 있는데 그 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 년, 2년, 3년, 4년, 5년 많이 줄어들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돈은 쓸 줄 알지 돈을 채우는 방법을 배제하고 정책을 펼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하고 국채 발행 말고 시장의 활성화로 돈을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건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이 2024년 순이익이 0.8%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 년째 이자도 못 내는 한계 기업들이 23%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돼야지 건설업이 활성화돼야지 공급도 잘 나오고 뭔가 인제 내수도 좀 어떻게 진작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유동성 뭐 지원 공공사업이 조기 추진돼야 된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멘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공사업이 조기 추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장 활성화를 해야지 건설업이 살아납니다.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는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에게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기만 해도 매매 시장과 거래 시장이
자기의 가격들을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것들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가격의 움직임이 한국의 위기라는 명목으로 정부는 시장의 흐름과 반대되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정책을 왜 계속하는지, 정치적 신념과 표심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반대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까요? 저는 우리나라를 되게 심각하게 하향 평준화, 공평하게 살 수 있지만 하향 평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쪼끔 짧게 정치 성향이 섞인 발언을 하자면요. 진보 쪽에서 늘 반대했던 법들은요, 반대가 수용됐다면요,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부고속도로를 민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했냐? "토건 경제를 부양하는 거 아니냐. 이거 비용 낭비 아니냐. 이거 토건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 아니냐. 경제성 없다."라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다면은 고도화된 사 산업화 우리나라가 고도화된 산업화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도 반대했습니다. 아니 철광석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이런 나라에서 이런 사업이 무용지물이지 왜 이게 필요하냐라고 반대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세계적인 철강 생산국이 우리나라입니다. 되게 우리나라의 또 중요한 기반 산업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건설. 그 당시가 경제 위기였거든요.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항은 사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세계 최대 수준의 인프라의 공항으로 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청계천도 반대했습니다. 교통 마비되고 생태계 파괴하고 쇼윈도 행정이라고 했지만요. 오히려 지금 현재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국내외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KTX 사업 확대도 반대했습니다. 다 민주당이 한 겁니다. 제가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FTA도 마찬가지고 4 대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민주당이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던 대부분의 결과물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장의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도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것이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저는 속내는 알고 있지만 지금 나라가 6 개월 동안에 엉망이 됐습니다. 외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물가, 그리고 부동산, 그다음에 비이상적인 주식의 거래, 그다음에 세금의 조짐 다 엉망입니다. 근데 더 억울하고 원통한 건 뭐냐면은 이 엉망으로 만들고 그 엉망의 피해자들이 지금 정부를 위해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자가 될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걸 박수치고 있습니다, 종교처럼. 물론 인제 자기가 생활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는 건 좋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국가는요 우리 개인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려면은 우리가 생존 전략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잘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은 수업을 들어도 같은 학급에서 1 등과 꼴등 있는 것처럼 수업을 듣는다고 거기에 속해 있다고 우리가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챙겨 주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챙겨 먹어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지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